중국의 40년 호황이 끝났다는 그런 제목의 네. 아주 장문의 해설 기사를 썼는데요. 아시다시피 그동안의 그 사회간접 자본 투자라든가 건설 위주 성장 모델 유지해 왔는데 이게 이제 더는 지탱하기 힘들어졌다는 진단입니다. 네. 그리고 또 위험 신호가 온 천지에 널려 있다 뭐 이런 표현도 덧붙였습니다. 덩샤오평 1978년 그 개혁 개방하고 나서 중국이 매년 그 국내 기반 시설하고 부동산에 투자한 게 GDP 한 40% 이상인데 그동안에 그걸 통해서 이제 인프라를 많이 확충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도 얻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허상이라는 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태에 이르렀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앞에서 짧게 언급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한 셈이죠? 지금 뭐 중국 경제 심각하지요. 네. 디플레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동산 금융 부분 디폴트 리스크 커지고 수출도 그렇고 미국 압박 그야말로 뭐 전방위 경제 압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동성 확대에 계속 매달리는 모습인데 어제 그 사실상 기준금리가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를 내리긴 내렸는데 시장 예상보다 좀 폭이 좁았죠. 그리고 특히 그 주담대에 영향 주는 5년 만기 LPR은 그냥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당국이 부동산 과열을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 것 같다 하는데 그 월가 전문가들 얘기는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책 위반자들이 주담대 금리 인하가 최선책이 아니라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그 수습하기 힘들 거라는 그런 회의론들이 아주 지배적이고요. 요즘에는 중국이 어떤 대책을 내놓으면 대체로 예상보다 좀 약하다라는 평가가 일단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중국이 아주 아주 화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난 15일 이후에 뭐 영래포 금리 인하 그 계약 같은 거 그다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돈으로 한 166조 원 정도를 시장에다 풀었는데 네. 그리고 또 지난 18일에는 그 인민은행이 그 금융감독관리총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하고 화상회의하고 나서 주요 기관들 특히 대형 국유은행들이 책임지고 기둥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유동성 공급만 갖고 지금의 위기를 탈피하는 것은 어렵다는 그런 전문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원치는 않겠지만 결국은 부동산 부양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에부터 나왔던 얘기죠. 소비자에 대한 그 직접적인 현금 지원, 현금성 지원 같은 것도 불가피할 거다. 그런 지적입니다. 어제도 금리 인하한 폭을 보면 부동산 과열을 원치 않는다라는 신호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부동산 부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어제 금리 인하 가지고는 결코 충분치 않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더 최적화하고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BCA 리서치 보고서도 중국의 그 유동성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점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시에테 제너럴 쪽에서는 인민은행이 예상보다 이렇게 금리를 소폭 내린 게 중국이 현재 직면한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림자 금융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해서 좀 나오잖아요, 중국에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지적인데요. 네. 그 부동산 위기가 이제 금융권으로 이제 전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림자 금융 얘기가 또 나온다는 겁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은행처럼 신용을 창출하지만 규제는 덜 받는 부분인데 지금 뭐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한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한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천조 원 정도 규모로 추정이 되는데 마켓워치는 이 중국 그림자 금융을 흔드는 그 유동성 위기가 제도 금융을 더 흔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미 취약해진 중국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네. 뭐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다음 얘기도 관련된 얘기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중국 주식 수익률 목표치를 추가로 하향했다는 얘기네요. 그저께 투자 노트를 공개를 했는데요. 네. MSCI 중국 지수 올해 주당 순이익 성장 전망치를 지금 14%인데 11%로 낮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개월 지수 추정치도 이미 지난 6월에 그 80에서 70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번에 67로 더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MSCI 그 중국 지수가 지난 18일 마감 수준에서 앞으로 많아봐야 13% 정도 이상 더 올라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라는 진단도 외신이 전했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가 대책도 어제 뭐 기준금리 인하를 비롯해서 대책도 살펴봤는데 네. 계속해서 뭐 이런 게 실효성이 있을까? 과연 충분할까? 이런 회의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골드만삭스 전략가들 얘기는요. 지난달 그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 때 그 결의를 이렇게 과시해서 조금 시장에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결국은 뭐 단기간에 끝났다. 그 주택시장 흔들리고 이게 실물 경제하고 금융시장 모두로 전이되는 상황에서 중국 증시 조정은 불가피한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가 중국 증시 목표치를 낮춘 게 지난 3개월 사이 두 번째입니다. 네. 그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중국 주식이 아직은 그 밸류가 좀 낮고 투자자들도 포지션이 가볍기 때문에 이거 덕택에 조금 상승은 하지만 유동성하고 성장성 역풍 때문에 그 상승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익 전망치를 낮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의 조치였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40년 호황이 뭐 끝났나 이러면서 경제 사상, 글로벌 경제 사상 최대폭 기아 변속에 직면해 있다. 그저께 중국의 40년 호황이 끝났다는 그런 제목의 네. 아주 장문의 해설 기사를 썼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그동안의 그 사회간접 자본 투자라든가 건설 위주 성장 모델을 유지해 왔는데 이게 이제 더는 지탱하기 힘들어졌다는 진단입니다. 네. 이게 중국을 그야말로 빈곤에서 대국으로 이끌어냈는데 이제 이 모델은 망가진 것 같다. 그리고 또 위험 신호가 온 천지에 널려 있다. 뭐 이런 표현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위험 신호가 온 천지에 널려 있다. 그리고 이제는 어려움이 네. 통제 불능이다. 이런 겁니다. 기반 시설하고 부동산 개발을 했는데 과잉 투자, 중복 투자 그래가지고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점을 상기시켰고요. 지금 뭐 지방 당국들이 교량 같은 거, 공항 같은 거 많이 지었는데 그게 뭐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아파트도 지금 미분양된 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투자 수익률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지금 덩샤오평 1978년 그 개혁 개방하고 나서 중국이 매년 그 국내 기반 시설하고 부동산에 투자한 게 GDP 한 40% 이상인데 이게 이제 전 세계 평균치가 한 25%니까 훨씬 웃돌았는데 그동안에 그걸 통해서 이제 인프라를 많이 확충을 했지만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도 얻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허상이라는 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태에 이르렀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걸 짓는데 막대한 돈은 들어가는데 경제적인 효과는 이제 점점 갈수록 좀 미미해지고 그렇죠. 네. 빚은 쌓이고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덩치만 커졌지 이제 뭐 집은 크게 지었는데 곳곳에 비세고 뭐 보일러 터지고 뭐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이건 뭐 중국만이 아니고 저출산 인구 절벽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미국 중국 갈등 때문에 외국인 투자도 지금 계속 빠지는 그런 것까지 겹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이 더 두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그 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사에서 가장 급격히 기아가 변환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지적을 했고요. 국제통화기금도 중국 GDP 성장률이 앞으로 한 몇 년 정도 4% 미만일 거로 관측을 했는데 사실 영국 컨설팅사 캐피털 이코노믹스는요. 중국이 2030년 되면은 성장률이 연 2%대로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미국을 뭐 따라잡기는커녕 중진국도 제대로 졸업하기 힘들 수 있다는 걸 그렇게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거에 아주 못 살던 시기에서 지금까지 발전했던 이 속도는 이제는 더 이상은 기대할 수조차 없고 기대도 못하고 네. 이제는 통제 불능이라는 거죠. 그동안에 뭐 일본 1990년대 일본하고 같은 게 아니냐는 데 대해서 뭐 월가 쪽에서 그렇지는 않다고 했는데 네. 아니다 하는 그런 또 좀 일본처럼 될지 모른다는 그런 그 우려들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 경제학자가 그 거품 경기역 붕괴하기 직전에 일본도 그 대규모 건설붐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런 걸 뭔가를 이렇게 창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네. 비용이라든가 이익이 감소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중국이 1인당 GDP를 1달러 올리는 데 필요한 투자 규모가 1990년대에는 한 사람당 3달러 정도였고 10년 전에는 한 5달러가 좀 안 됐었는데 이제는 그 비용이 9달러까지 치솟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수익 그 기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임금도 올라가고 그렇죠.
그리고 인구도 사실 줄고 있잖아요. 중국도. 그러니까 근본적인 네. 모델 자체가 이제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 전문가들 얘기는 그래서 이제 중국이 국가 주도 경제에서 벗어나서 내수라든가 서비스 산업 진작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도 아시다시피 반도체, 전기차, AI 쪽에 대한 그 정부가 더 관심을 갖는데, 물론 이게 방향은 맞는데 과연 이것만으로 경제 전반을 부양하거나, 지금 대졸자 같은 경우는 몇백만 명 이상이 지금 네. 일자리가 없는 상태인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게 결코 힘들 거다, 이런 그 어둡게 진단을 했습니다. 대졸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그렇죠. 어떤 취업에 대한 눈높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변한 그래서 사회적인 중국 네. 경제가 뭐 좋지가 않다는 얘기들이 그동안에 쭉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문제라는 걸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네. 글로벌 뭐 투자 회사라든지 저널들에서 이런 보도를 쏟아내고 있고요. 자, 다음 얘기는 러시아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빼고 튀르키예, 카타르 등과 새로운 곡물 협정을 추진한다. 어떤 얘기죠? 영국 텔레그래프 보도인데요. 네. 그 헝가리가 지금 중재 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헝가리 독립기념식 참석차 이제 부다페스트를 그 러시아 타타르스탄 그 자치공화국 수장이 방문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푸틴 특사 자격으로 현지에 와 있는데, 에르도안도 오고, 그리고 그다음에 카타르 국왕도 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서 새로운 곡물 협정을 체결하는 거를 지금 추진을 한다는 보도인데요. 이 텔레그래프는 그 러시아는 이제 그 흑해 곡물 협정 이제 중단되고 나서 아프리카 쪽으로 그 곡물 시장을 계속 본격적으로 이제 추구를 하는데, 이제 새 곡물 협정이 체결되면 이제 아프리카 쪽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는 화물선을 이제 운영을 하고, 카타르는 금융 보증국 이런 역할을 하는 걸 러시아가 원한다는 겁니다. 네. 곡물 협정에 뭔가 새로운 국면이 네. 펼쳐지는 것 같네요. 지금 아시다시피 네. 그 흑해 곡물 협정 중단되고 나서 러시아가 지금 흑해 그 오데사항 같은 데도 막 집중적으로 그 공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뉴브강 그 우크라이나 항만도 지금 공격해서 이제 그 대체 루트를 막으려고 지금 그런 입장인데요. 네. 헝가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했습니다. 지금 헝가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유럽연합 회원국인데도 그동안 좀 삐딱했죠.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로이터 어제 보도를 보니까요, 우크라이나가도 나름 대안을 찾는 것 같습니다. 네. 흑해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임시로 그 인도주의 회랑 이런 걸 네네. 설치를 해서 그동안에 이제 그 전쟁 나고 나서 묶여 있었던 그 외국 화물선을 이제 한 척을 내보냈죠. 이제 그게 무사히 이스탄불항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곡물협회 부책임자 얘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한 7, 8척 정도를 더 보내보고 이제 이게 확실히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새로운 곡물 수출 통로로 쓰려고 한다. 그리고 또 그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거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보험사들하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지금 보험 협정 계약을 맺는 걸 최종 그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러시아가 이 임시 회랑을 아직까지 안전 보장을 그렇죠.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다고 이제 임시 인도주의 회랑이니까 이걸 또 뭐 공격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리스크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공격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안전 보장에 대한 얘기도 안 한 상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흑해 곡물 협정 뭐 그 물밑 협상이 계속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뭔가 좀 여의치가 않은 모양입니다. 네. 헝가리가 중재가 돼서 새로운 곡물 협정이 추진이 되고 있다. 어쨌든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얘기 가볼까요? 중국과 러시아 세몰이 본격화. 이거 어떤 얘기죠? 좀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을 것 같네요. 브릭스 네. 15차 정상회담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부터 이제 4월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거든요. 브릭스 얘기군요. 네. 네. 푸틴은 이제 그 국제형사재판소 그 체포영장 때문에 그런지 화상 참석한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도 이제 국빈 방문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가운데 특히 중국이 브릭스를 확대시켜, 이번에 이제 브릭스 확대가 이제 주요 의제죠.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G7에 아주 본격적으로 경제하는 그런 대항마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인데요. 중국 당국자가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 인터뷰했는데 브릭스의 글로벌 GDP 비중을 G7하고 맞먹는 수준으로 올리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목소리도 훨씬 더 커질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브릭스가 5개 나라죠.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남아공이죠. 네. 그 5개 회원국
GDP가 전 세계 GDP의 27% 정도. 반면에 G7은 한 43% 아직도 압도적으로 우위입니다. 네. 그런데 푸틴은 참석을 못하는 걸로 결정이. 그런데 네. 지금 이제 환희철 타임스 보도를 보니까 네.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서로 이제 또 뭉쳐서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 반면에 인도, 브라질, 남아공은 또 조금 좀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양쪽 그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이제 이쪽 나머지 세 나라 간의 어떤 약간의 그 온도차, 특히 브릭스를 외연을 확대하는 걸 두고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 걸 두고선 조금 특히 인도하고 중국이 조금 내부적으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어떤 면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네.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브릭스는 이제 경제 협력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비동맹 협력체를 그대로 유지를 하자는 입장인 모양입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하고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로 해서 지금 봐라 이렇게 서방이 압박을 하니까 브릭스를 확대해서 이런 G7 같은 데 맞서는 정치적인 그 협력체로 업그레이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부딪히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집중할 것인가, 정치적인 걸로도 그렇죠. 협력을 할 근데 것인가. 남아공이 지금 이제 올해 의장국인데 남아공은 네. 외무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강대국 경쟁에 휘말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뭐 브릭스 확장을 반사방 움직임으로 바라보는 건 그건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또 견제를 하네요. 네. 또 브릭스 관련돼서 어떤 얘기 있나요, 기자님? 이코노미스트 네. 분석인데요. 이거 중국이 이렇게 브릭스 확장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특히 이제 정치적인 성격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브릭스 내부 긴장이 높다. 그래서 모순도 커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G7하고 브릭스는 어떤 그 근본적인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브릭스가 G7에 비해서 그 구성이 훨씬 다층적이죠. 그다음에 회원국 간 정치, 경제, 군사적 이해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바라는 게 실현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설사 브릭스가 확대가 지금 이제 한 최대 40개국 정도 이 가운데 사우디, 이란,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이미 공개적으로 가입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그렇게 확대가 돼도 포괄적 협력보다는 왜냐하면 서로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산만한 집단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거다. G7처럼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가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공동통화 얘기도 있었잖아요. 공동통화 얘기가 있는데 네. 아마 이게 이제 워낙 그 좀 민감한 문제고 또 이렇게 또 실현이 쉽지가 않아서 그런지 이번에 그 의제에는 들어가지 않는 모양입니다. 대신 회원국 간 그 결제에서는 우리들 통화를 많이 쓰지 않은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이제 협의를 할 것 같다는 게 화이트 타임스 분석이고요. 네, 다음 얘기는요. 미국의 대선 얘기입니다. 또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오늘 저녁인가요? 이제 그 공화당 첫 경선 토론이 시작이 되는데 트럼프는 안 간다. 내가 거기를 뭐하러 가? 아주 뭐 자신만만합니다. 근데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지지도가 공화당 내 지지도가 뭐 여전히 압도적 1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2등 싸움을 하는 모양새인데 지금 2등이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등은 2등인데 지지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인 출신인 인도계 비백 라마스와미라는 우리 38살인데요. 이 사람이 2위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요? 트럼프에 이어서. 네. 물론 여론조사에 따라서 아직도 디센티스가 조금 지지율이 높은데 디센티스 지지율은 지금 떨어지고 이 라마스와미 이 사람은 지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목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경선 토론에서는 이게 이제 트럼프는 없으니까 라마스와미하고 이런 그 디센티스 간의 어떤 그런 그 격돌이 좀 주목된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네. 말 그대로 2위 싸움이네요. 2위 싸움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그래도 이제 공화당 주자들이 특히 이제 그 펜스 전 부통령 이 사람도 이제 출마 선언했죠. 트럼프가 토론에 나와야 될 거다. 그리고 또 일부 그 경선 주자는요, 그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는 트럼프가 아예 후보 자격이 없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후보로 내세우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공화당의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아예 후보를 사퇴하는 게 좋겠다. 현재 여론 흐름을 보니까 나와도 바이든한테 진다. 그러니까 포기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는 뭐 꼼짝도 안 합니다. 일단 토론의 불참은 트럼프는 선언을 했고 선언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군요.
다음 얘기입니다. 여당 내 야당 멘친에 이어서 한국사회 호건도 제3후보군으로 분류가 됐다. 이건 어떤 지금 얘기죠? 조 멘친 네. 그 민주당 상원의원 이 사람도 탈당 가능성도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이 사람도 지금 그동안에 제3후보론 지금 사람들이 정치 아주 질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한국 사회라고 하죠. 그 전 메릴랜드 주지사 레리 호건 이 사람 공화당이죠. 그저께 CNN에 나와서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리턴 매치가 되면은 이 사람 지금 노 레이블스라는 그 중도 성향 정치단체 공동 대표인데 여기서 대안 후보를 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다. 나갑니까? 그럴 때 그 얘기는 안 하는데 지금 이 사람도 지금 그 생각이 있는 걸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너무 지쳤다. 그래서 뭔가 대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가 최종 결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이 인물과 이름들이 거론이 될까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그동안에 민주당인데도 계속 그 바이든 발목 붙잡아 왔죠. 그래서 맨친이 만약에 탈당해가지고 제3후보 대열에 합류를 할 경우에는 민당 일부, 그다음에 중도표가 분산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바이든 재선 캠페인에는 부정적 악재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 흐름이었고요. 다음 얘기입니다. 마지막 얘기인데 미국이 올가을 전 국민의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을 촉구한다. 지난 밤에 그래서 이 코로나 관련주도 백신 관련주도 좀 많이 뛰었거든요. 백악관 관계자 네.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올가을에 독감, 그다음에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예방 주사하고 함께 코로나 부스터샷도 맞기를 추가 부스터샷이죠.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네. 코로나 감염 이범이 좀 올라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낮았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도 지금 세 변종 우리나라에도 있는 에리스라는 거 여기 이제 그 효과가 있는 걸로 그 초기 데이터가 나타난 이제 최신 백신도 지금 내놨습니다. 그런 네. 상태인데 이런 가운데 보니까요 세계보건기구가 지금 그 감시당에 추가한 BA286이라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데 이게 또 굉장히 공포 피롤라라는 별명을 가졌는데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스파이크 단백질 그 돌연변이가 30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인체 침투가 쉬워진다는 건데 전문가들 얘기는 오미크론 출현 이후에 한 1년 새에 가장 걱정되는 새로운 변이다, 위험하다, 무섭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다고 이제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집단 면역 자체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심하자는 얘기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2단계에서 4단계로 낮추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새로운 변이가 나왔다는 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변이는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요. 부스터샷 접종 촉구 미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볼게요. 선정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